우리나라 은행들이 PER이 뭐 이렇게 낮았던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자본 배치 정책을 바꿔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늘리고 대출 성장에 대한 걸 줄였으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줄였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GDP 성장하는 거랑 비슷하게 대출 성장이 갔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 지금 부실화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시장 원리에 맞게, 시장에 다 이유가 있어서 PER이 그렇게 구조가 된 거거든요.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본 배치를 바꾸자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 엄청 이르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력의 크레딧 리스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여의도에서 가장 요즘 핫한 분을 모셨는데, 얼라인 파트너스 캐피털의 우리 이창환 대표님을 모셨어요. 이 대표는 저랑 우리 거버넌스 포럼도 같이 그럼요. 하고, 네. 어제 우리 총회도 예. 하고, 제 후배긴 한데 제가 참 후배지만 존경하는, 요즘 또 이 대표 활약을 보면 여의도의 21세기는 밝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 우리 작년에도 한 6개월 전에 한번 출연해서 이제 네, 뭐 본인 SM 히스토리도 얘기하고 SM 얘기도 해줬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처음 보는 우리 네. 구독자, 청취자분도 있고, 그래서 본인 간단한 소개랑 그다음에 회사 우리 어제 갔는데 또 뭐 엄청난 개방감이 있는 약간 IT 테크 회사 같이 사무실을 꾸몄더라고요. 되게 여의도에. 그래서 회사 소개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다시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창환이라고 하고요. 제가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이라는 이제 자산운용사의 CEO고, 저희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2021년 2월에 설립이 됐고요. 그 전에 저는 이제 KKR이라고 하는 그 글로벌 사모펀드, 이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이제 바이아웃 펀드에 8년 넘게 서울 사무소에 근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 인수 같은 걸 많이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처음에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뱅킹, M&A 자문을 했었고요. 이제 저희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은 이제 설립이 된 게, 제가 그 외국계 기관, 골드만이나 KKR 같은 데서 일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은 회사가 많아요. 글로벌리 경쟁력이 좋은 회사 많은데, 이제 그 비상장 M&A 시장은 굉장히 성숙해서 제값을 받고 거래가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너무 좋은 회사가 많은데, 뭐 여러 가지 거버넌스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저평가되고 있는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 비상장사는 제대로 평가를 받는데 상장사는 오히려 디스카운트가 된 약간 맞습니다. 특이한. 되게 특이해요. 원래 상장사가 더 유동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더 고평가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유를 사실상 거의 한 30% 이 정도 가격이 거래되는 것 같아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비타 멀티플이라는 걸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숙한 이 시장보다는 이제 이 상장 주식 좋은 회사를 좀 우리가 집중 장기 투자하면서 P랑 골드만에서 배운 거를 활용을 해서 밸류업 하는 걸 한번 해보겠다. 가치 제고를 시키는 거를. 맞습니다. 예, 그 P라는 게 여기서 회사 인수해서 가치 제고를 하고 그다음 매각하는 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이제 그 중에 공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행동주의라고 사람들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동주의구나. 오케이. 액티비스트라고. 그래서 그럼 나는 그냥 그 내가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잘못됐다는 거에 목소리 내고 고치는,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이제 일종의 저는 그래도 뭐 벤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금융 벤처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팀도 되게 다 영한 팀들로 돼 있고, 저희가 기술 활용을 되게 많이 하고요. 회사도 와보시면은 거의 스타트업 같이 해놨어요. 저희는. 어제 보니까 이제 다 창문이 다 투명하게 돼 있고 벽에 뭐 걸그룹 사진도 붙어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저는 이제 그거 비즈니스라고 주장하는데 이제 개인 취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캠페인 우리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은행주 캠페인 이제 오늘 우리 얘기하고 끝에는 이제 SM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미 지난주에 이제 외국인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요 내용으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어제는 국내에서 그 간담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외국인 투자가들, 뭐 미국, 유럽하고 간담회 했다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왜냐면
은행주는 네. 50% 이상 외국인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대주주인데. 예. 맞습니다. 예, KB나 뭐 하나 같은 데는 70%가 넘고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뭐 신한 한 60%.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우리금융이나 JB 같은 데는 이제 뭐 한 뭐 40에서 뭐 30 이 정도 되는데요. 일단 외국인 반응은 되게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경험에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이게 외국인 입장에서는 나서서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뭐 당연히 국민연금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도 마찬가지.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은행주들의 대부분의 최대 주주거든요. 네. 이제 근데 누구도 이렇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좀 패시브한 아무래도 이런 대형 기관들이 많이 들고 있고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참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야기 해보니까 이야기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은행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뭐 또 뭐 당국에 가서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된 거죠. 잘 안 된 거고 그렇지만 너무 내용에 너무 이건 뭐 금융을 하고 자본주의를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공감 안 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거 나와서 얘기해줘서 고맙고 너무 메이크 센스하고 지지한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계 기관 진짜 한 150군데 정도는 얘기한 것 같고요. 예, 현재까지. 그 미국에 있는 기관, 유럽에 있는 기관, 홍콩, 싱가포르. 일단 다들 막 회사에 전화하고 뭐 IR에 전화하고 뭐 레터 보내고 하고 계시고 위임해주겠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요즘 주가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굉장히 지금 외국인 매수가 되게 많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리고 국내 기관이나 이제 개인들도 반응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일단은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시장에서는. 뭐 그 원래 상당히 그 건실해진, 그러니까 은행이 되게 건실해졌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재평가를 못 봤는데 제 경험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외국회사 리서치 헤드를 97년에 할 때 무연위기 전인데 소로스가 한국 투자를 때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한국이 항상 재미있는 시장이어서 헤지펀드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 소로스의 돈을 위탁받아서 이제 하던 그 제이미 로즌월드 이분도 유태인이에요. 근데 은행주에 투자를 했다가 거의 제로가 됐죠.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 다 망했으니까. 예. 그래서 제이미 로즌월드라는 분이 우리 보고 그 담당 뱅크 애널리스트 해고시키라고 자기 책임인데 결국. 근데 이제 그때랑은 우리나라 은행들의 건실도, 뭐 이제 은행 경영진의 퀄리티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BIS 비율 8% 못 맞춰가지고 간당간당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가장 보수적인 이제 바젤 3가 도입되고 하면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에 이제 보는 지표가 결국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는 거거든요. 이 보통주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교수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그 티어의 캐피탈 중에서 가장 최후의 정말 손실을 바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캐피탈인데 그거 기준으로 봐도 뭐 지금 다 12% 13% 이렇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 기업 대출이 굉장히 그 과도하게 많이 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특히 대기업들도 몇 군데 막 대규모로 나가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망하면 계열사 다 망하잖아요. 손실이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대기업 여신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여튼 그 이제 NPL 그러니까 이런 뭐 대손이 나는 이런 론의 비율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렇죠. 자본도 건실하고 뭐 돈도 적당히 벌고 뭐 그러면서 되게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회사로 거듭난 거죠 지금 이제. 그 지금 공개 주주 서한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이제 1월 2일 날 그 이제 업로드해서 이제 일반한테 공개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 한 7개 은행에 대해서 이제 보내서 저도 받고 보니까 제목이 Re-rate Korean Banks. 한국은행을 레벨업을 시키자. 맞습니다. 이제 뭐 그렇고 이제 국문으로는 제목이 은행 주가 2배 간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은 뭔가요? 보면 우리 이제 아주 쉽게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게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은행주가 성장주라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을 받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배당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은행주의 현재 기준으로도 배당 수익률이 한 6%에서 8%, 뭐 10%까지도 가는데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 1년에. 이제 이게 결국에는 저희는 그 예를 들면 결국에는 배당이 2배로 늘면 배당 수익률이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주가가 2배 오르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봤어요. 우리가 배당을 2배로 늘릴 수가 있냐 없냐. 근데 충분히 늘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쇼킹하게도 지금 그 장부 가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청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1조 원이라 그러면 3천억 원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PBR이 0.3배라는 얘기죠? PBR이 0.3배인데 근데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 봤더니 우리나라 은행들은 1년에 돈을 버는 거에서 한 25%를 평균적으로 배당을 해요. 자사주 매입은 안 하고 배당만 하는데 이제 그 사실은 지금 은행이라는 게 결국에는 남은 75%를 그러면 성장하는 데 쓴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그렇게 빨리 발전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25%밖에 못 돌려주고 75%를 또 계속 투자를 해야 되지? 뭐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해야 되나? 봤더니 우리나라 GDP 그 성장률이 한 3%? 명목 GDP가 4% 성장하는데 대출을 10%씩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하지? 그 두 개가 비슷하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요. 그렇죠? 예. 이게 이렇게 계속 가면은 지금 현재 상태 계속 가면은 지금 GDP 대비 220%거든요. 민간 부채가. 그러면 이게 똑같이 10년 지나면은 진짜 이게 막 10배가 되는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큰 시스템 리스크가 나중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좀 말이 안 된다. 좀 이상하다. 비정상이고 그래서 이제 외국 은행들을 봤더니 대출을 1년에 3%씩 성장하고 미국, 싱가포르, 대만을 봤거든요. 3%씩 성장하고 그리고 주주환원은 64%를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주주환원은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주주한테 직접 돌려주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도 그 배당을 2배로 늘릴 수 있게 충분히 2배로 늘릴 수 있다. 그 대출 성장률을 GDP 성장률 수준으로만 낮추면 그러면 과도한 레버리지 문제도 없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자본을 빼서 뭐 배당 잔치를 해서 자본을 빼서 뭐 은행 부실하게 만든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그 대출 성장률을 4% 정도로 줄이고 나면 대출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본량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남은 거 가지고 오히려 자본을 더 적립하자고 저희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은행은 더 건전해지는 셈이거든요. 그러고도 남는 돈으로 배당 50%를 할 수 있어요. 자사주 매입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해외은행 64%보다 조금 작게 50%만 해도 지금보다 2배니까 주가도 2배 간다. 이게 워낙 주가가 싸니까 배당도 좀 주고 자사주 매입하는 게 더 좋긴 좋겠죠. 자사주 매입 소강이 훨씬 좋죠.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경험을 거의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저도 30년 이상 시장에 있었지만 국내에 이렇게 토종 펀드가 이런 걸 하는 거 거의 처음이죠. 근데 공개 주주 서한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은행이 이런 합리적인 제안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이제 주주 제한을 하겠다 그러는데 뭐가 틀리고 뭐 어떻게 되는 건가? 약간 좀 용어가 저희도 낯설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동주의라는 게 한국에서도 일반화 이제 되는 저는 초기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이제 시청자들께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공개 주주 서한이라는 거는 사실은 법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서한이라는 거는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은 주주의 위탁을 받은 주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사들이 경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주주가 직접 경영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한테 근데 대신 우리가 주주로서 의견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내가 고용한 사람들인데. 내가 회사의 주인인데. 내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나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근데 뭔가 내 뜻과 다르게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의사를 표현하는 게 주주 서한입니다. 근데 이거를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공개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 주주 서한은 이사회한테 보낸 거네요. 이사회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주주는 이사를 고용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사가 회사 사람들을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는 이사한테 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에게 서한 써서 보내는 게 주주 서한이고 이걸 보통 이제 비공개로 많이 하는데 이제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이게 이제 비공개로 해도 대화가 안 통하거나 혹은 공개로만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이사회에게 주주 서한을 보내고 그걸 공개하는 것이 공개 주주 서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법적인 효과는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자본도 적정하게 더 건실하게 하면서도 주주 환원도 더 늘릴 수 있고 주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더 최적인 방법이 있어. 제로섬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저희가 사실 은행 경영주 다 압니다. 근데 이제 주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하지 않으면 그 다음 액션으로 주주 상법상 이제 소수주주권 중에 하나가 주주 제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주 제한을 통해서 주주총회에 우리가 안건을 올려서 그러니까 3월에 우리 주총 앞두고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 주총이 보통 3월 말에 하거든요. 주총 6주 전에 이제 주주 제한이라는 걸 보내서 주주총회 안건에 보통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가지고 주주총회 안건을 정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사회가 주주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가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주주가 이거는 우리 생각에는 이사회 안보다 많은 주주들이 찬성할 것 같은 안이 있어 하는 경우에는 주주 제한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이 주주 제한이고요. 그게 이제 주총 6주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모든 은행들을 제가 보니까 2월 10일, 11일 정도까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바로 직전이 2월 9일까지 모든 은행 이사회들에게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7개 은행, 7개 그러니까 4대 은행하고 지방은행 3개, 예, 그렇죠? 4대 시중은행과 3개의 지방은행한테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주주의 뜻을 보여줬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정말 수많은 모든 주주가 사실 다 원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 느끼고 있을 테니까 이사회는 원래 주주의 뜻을 따라서 회사를 경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이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하고 공시를 해라. 그러면 이제 주주 제한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사회가 주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대충 말로 때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프레임을 자꾸 씌우면서 예를 들면 그래도 너무 급진적이다. 전혀 급진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이미디어틀리 바로 할 수 있는 즉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를 근데 어떤 핑계를 대든 안 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주주가 회사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주총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겁니다. 예, 배당 안건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매년 하겠다.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은 그리고 저는 저희 이 안건이 통과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수많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의하면 당연히 대부분의 주주가 특히 외국인들은 서포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사회가 30% 배당 안건 올리고 저희가 35% 배당 안건 올려가지고 저희가 통과됐다.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이사회가 주주의 의사에 반해서 그냥 그 강행을 했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안건이 통과됐다. 그럼 이사회가 주주에게 불신임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굉장히 다른 회사의 다른 안건 운영하는데도 큰 그렇죠. 악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 해주기를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이 대표님 인바이트 하기 전에 이제 최근에 여기저기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보면 아직까지 우리 그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우리 투자가분들 아니면 전문가들도 잘 이해 못하는 게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그 회사에 우리가 주인이에요. 주인은 그 회사의 배당도 다 내가 권리가 있고 이익 아니면 자산이 다 은행장 금융지주회사 회장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관해서 아직까지 좀 그 개념이 명확하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영진이 잘하고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으려면 그 accountability 서로 이제 책임을 지는 거, 그 다음에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이제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거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좀 너무 교수님 말씀 너무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아니 내가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상장회사고 이 주주의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차입금은 약간 빌린 돈이고 주주 돈은 공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주주의 돈은 공짜가 아닙니다. 더 큰 리스크를 지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대가를 돌려줘야 되는 돈이고 근데 지금 그 돈을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그 이익 나는 거에 30%도 못 주고 있다는 거는 사실 되게 안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이게 뭔가 뭐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거지 막 내가 30%를 줬어 이건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특히 저는 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상장회사 경영진 입장에서 주주들에게 임명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PER 3배도 안 되고 PBR이 0.3이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 너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고개를 못 들고 다닐 거거든요. 내가 맡아서 경영하는 회사의 PER이 3배야. 엄청난 가치를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외국 같으면 이사회가 그 CEO를 해고해야 되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높이지 못하는 경영진이니까. 굉장히 저는 부끄러워해야 되고 정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건 너무 처참한 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주주의 돈이 공짜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은 이게 내가 주주를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해야 되는데 하는 이 책임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이번 액션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도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달 전쯤 영국의 아마 이 대표도 아실 텐데 The Children's Investment Fund TCI. 가장 뭐 영국의 지존이죠. 거기가 알파벳 구글의 주요 주주인데 너희 너무 비용 과다하게 쓰고 이런 커스트 컨트롤이나 경영진이 투명하게 경영 원칙을 안 밝히니까 그 공개 서한을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고 우리도 아마 이제 이번 이거를 계기로 뭐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많은 그런 그 제안 활동 이게 결국 좋은 윈윈 시츄에이션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2배 은행 주가 2배 갈 수 있다고 근데 뭐 저는 잘 되면 뭐 더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외국은 그게 잡혀 있잖아요. 내가 주주면 네. 내가 그 연으로 계산을 해서 그 주주 총 수익률, 토탈 쉐어홀더 리턴, TSR 개념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받는 배당,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이제 연율로 환산해서 그걸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아침에 좀 쳐보니까 우리나라 금융 주주 회사들은 10년 동안, 5년 동안 주가가 전혀 안 오른 데도 있고 빠진 데도 있고 물론 조금 오른 데도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거의 안 올라서 배당만 그냥 받고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앞으로 뭐가 변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주주 환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지금 PR이 3배잖아요. 3배면은 사실은 그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1원을 투자해가지고 33%의 수익이 난다는 그렇죠. 주가 수익률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결국에는 당기 순이익의 이제 50%를 여전히 재투자 50에서 40%, 40에서 50% 여전히 재투자하면서 회사가 커지지만 50에서 60%를 이제 주주에게 돌려주는데 이게 이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의 형태로 매입 소각의 형태로 돌려주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50% 재투자돼서 이 장부가액이 커지는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는 캐피탈 게인을 빼고도 이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 형태로 최소한 지금보다 2배의 이제 TSR이 생기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들이 계속 재투자하면서 장부가가 커져 왔는데도 PBR이 계속 내려오면서 주가는 거의 그러니까 시장이 페널티를 매기는 거 아니에요, 되게. 비효율적으로 자본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페널티 매기면서 PBR이 계속 내려오면서 주가는 그대로였어요. 은행의 장부가는 거의 뭐 2~3배 이상 커졌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그래서 배당만 받아온 건데 이제는 최소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만으로도 지금보다 2배, 8%였으면 16% 되고 그리고 플러스 아까 뭐 이 자사주 매입을 좀 쫓는다든지 하게 되면 이제는 그 이런 정책을 도입했을 때 이제 믿음이 생길 거예요, 투자자들이. 지금은 신뢰가 전혀 없거든요. 예측 가능성, predictability 이런 거 생각했는데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배당 정책이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30% 노력할게, 중장기 30% 노력할게요가 배당 정책이에요. 그래서 그건 정책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걸 도입을 하면 이 북밸류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크레딧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TSR 기준으로는 사실 그냥 배당과 자사주 매입 2배 되는 것만 해도 2배로 되지만 플러스 이제 앞으로 북이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장부 가치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도 크레딧을 줘서 2~3배 이상 올라갈 거다 TSR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도 많이 받고 배당이 이제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북밸류 장부가 올라가는 것만큼 받고 거기다가 또 배수가 멀티플이 올라가면 이제 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외국 투자가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 세계 최고의 제조 회사를 가진 국가인데 마땅히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주주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주주 환원을 해주고 주가가 올라가는 회사가 많지가 않다, 대기업 중에.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한국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은행이 그나마 배당을 조금 줘서 5%, 6% 주니까 한 거고 북밸류 안 올라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올라가지만 이제 주가는 빠지는 걸 알아도 그나마 이게 좀 방어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다시 제자리를 주가가 찾아간다면 뭐 어마어마한 활력이 그 아까 말씀드린 리베이팅 주가의 레벨업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 ROE 기준으로 원래 PBR하고 ROE가 이게 원래 이게 연동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은행들과 ROE가 비슷한 수준의 해외 은행들을 보면 PBR이 1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1배에서 1배 이상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0.3이니까 PBR이 1배가 되면 그냥 주가가 3배 이상 올라가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미국의 그 종합 금융 회사 뭐 JP 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니면 조금 인베스트먼트 뱅크에 특화된 뭐 고만 같은 데도 적게는 1배에서 뭐 1.5배, 2배까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되게. 근데 이제 우리 거버넌스 하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이 이 사회의 모습이 생각이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데 아까 그 우리나라의 명목 성장률보다 이제 대출이 너무 일어나고 그게 이제 아마 마켓 쉐어 게임을 은행들이 해서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하니까 배당을 뭐 어떻게 하여튼 못 하게 되니까 이제 뭐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건 진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본은 이미 충분히 있고 그 남은 자본 여력으로 모든 은행이 다 대출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마켓 쉐어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성장보다 대출이 훨씬 많아지면 그 부분의 일부는 결국 부실화가 될 수 있고 이제 최근에 아마 부동산 가계 대출 관련돼서 이제 부실화가 결국 꽤 상당히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결국 은행이 그러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고 이사회가 또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 내지 코칭을 못해서 그런 건가요? 네, 저는 당연히 이사회가 이게 그러니까 이랬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주주 가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의 ROE가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이제 돈을 5조 원을 벌었을 때 이거 어떻게 배치하냐? 뭐 1조 원을 벌었을 때 어떻게 배치하냐? 그럼 PR이 3배거든요. 네. 이 이사회는 경영 CEO를 도와가지고 주주 가치 관점에서의 자본 배치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1조 원을 갖다가 내가 대출 성장하는데 자본을 쓰면 ROE가 10%면은 1,000억의 당기 순이익이 추가로 되잖아요. 근데 PR이 3배밖에 안 되면 1조를 써서 3,000억의 시가총액이 생기는 셈이고 근데 이 1조 원을 주주한테 배당으로 주거나 자사주 매입소하면 더 높고 그렇죠. 배당으로 줘도 1조 원을 주는 건데 그럼 7,000억의 가치를 파괴하는 그 디시전이거든요. 옛날부터 우리나라 은행들이 PER이 뭐 이렇게 낮았던 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는 바로 이제 자본 배치 정책을 바꿔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늘리고 대출 성장에 대한 걸 줄였으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줄였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GDP 성장하는 거랑 비슷하게 대출 성장이 갔을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체력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자산 가격이 급등해서 지금 부실화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시장 원리에 맞게 시장에 다 이유가 있어서 PER이 그렇게 구조가 된 거거든요.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자본 배치를 바꾸자는 것이고 지금도 사실 엄청 이르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력의 크레딧 리스크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이사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은행 이사회 멤버들을 봤더니 저 아는 선배들도 계시고 상당히 경력이 쟁쟁한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독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전략에 대해서 코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은행의 우리 금융그룹에 맞는 적정 대출 자산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저속 성장으로 들어갔으면 너무 빠른 속도의 그 대출 내지 자산 증가는 그게 부실화될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항상 은행의 금융지주의 주인인 그 주주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한테 가장 좋은 그 솔루션인가 그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지 아직. 네, 그 두 번째 관점이 고려 안 된 것 같아요. 시장에서 PER이 3인데 돈 있는 거를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배당 안 하고 대출 성장에 쓴다는 디시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사회에서 이 밸류에이션 관점과 주주 가치 관점을 고려를 안 한 거죠, 사실은. 혹은 못 했거나 다른 엑스터널한 외부적인 이유로.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언론들도 보면 뭐 4대 주주사 간의 순이익이 얼마 났다 그 보도보다는 이제 주주 관점에서 얼마만큼 맞습니다. 제대로 하냐, 리스크 테이킹을 제대로 하냐 이제 그런 보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공개 서한을 이제 발표하시고 나서 며칠 후에 신한지주가 뭐 좀 반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게 뭐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1월 2일에 이제 용인에서 이제 신한 그 경영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영병 회장, 그다음에 진욱동 회장 내정자, 그다음에 임원 260명이 참석해서 했다고 하고요. 거기서 이제 이태경 CFO님이 나오셔서 우리 신한금융지주의 PBR이 0.4 저평가로 거래되는 이유는 주주 환원이 모자라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 자본 비율 기준으로 우리 지금 이미 12%대인데요. 12%대를 유지하면서 남은 거는 원칙적으로 주주 환원에 사용하겠다. 12% 정도 유지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는 상당히 안전하게 계속 은행이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저기 홈페이지에 가보면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는 이게 4.5%가 있으면 돼요. 보통 주자본. 최소? 네, 최소 4.5% 있으면 되고, 거기에 이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그 다음에 자본 보전 완충 자본, 그 다음에 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다라고 하는 DSIB라고 하는 완충 자본까지 합치면 시중은행은 10.5가 있기를 권고를 해요. 그럼 10.5는 이미 넘었고, 근데 이제 플러스 한 1.5% 정도 뭐 M&A라든지 혹시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해서 다 방비하면서 12% 정도로 보통 관리를 합니다. 신한 같은 데는 IR이나 공시액으로 12%로 관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적당한데
이제 이미 12% 넘었습니다. 근데 13%를 넘어가는 건 진짜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다한 자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얘기한 게 똑같습니다. 그분이 얘기한 건 똑같습니다. 12%대를 유지하고 13% 이상이 되면은 다 주주 환원해라고 저희 상한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주주의 돈이니까 주주한테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과도한 자본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3% 이상은 다 해라. 근데 이태경 CFO가 말한 내용도 12%대를 유지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12.716이든 그걸 유지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주주 환원하겠다는 내용이니까 저희가 요구한 거랑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분기 배당, 현금 배당도 더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소각도 적극 활용할 거고,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CET1 보통 자본 비율 기준으로 13% 이상에 대해서 환원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자산 성장을 이제 적정 수준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나온 게 올해 말 기준으로 이제 그룹 자산 총액을 720조 원을 타겟을 하더라고요. 그게 작년 말 대비 3% 성장이고. 네네. 그럼 굉장히 저희가 이야기했던 4% 성장 이게 RWA라는 거는 자산 성장률하고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자산마다 이게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가중치가 위험 가중 자산. 예. 예, 그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얘기한 건 똑같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주주 제한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주주 서한을 보낸 거에 대한 답이냐라고 하는 거는 뭐 그거는 저는 아직 좀 뭐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다만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신한 내부적으로 원래부터도 이렇게 그러니까 신한이 원래 되게 네. 똑똑하고 네. 그 옛날부터 제일 잘해서 외국인들이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죠. 옛날에.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제가 몇 번 만나봤고 한데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고 정말 스마트하시고 이런 거가 내부적으로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있었고 그거를 이제 내부 그 좀 어떻게 보면 반퍼블릭 경영진 다 알고 솔루션을 대답을 알고 있는데 안 했던 면도 있는 거네요. 네, 이번 계기로 하고 싶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되게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주주 친화적인 은행으로 거듭나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저희도 작년 9월 정도부터 은행들하고 이런 내용을 미리 다 얘기는 했거든요. 7개 은행들하고. 그래서 뭐 여러 번 만난 데도 있고 뭐 한두 번 만난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우리 이창원 대표 모시고 영상 찍는다고 올려서 질문이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결국 이제 기관 들어가면 이제 또 이제 감독 당국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약간 그 준 유틸리티 성격으로 또 금융기관을 생각을 하죠. 뭐 다른 나라도 또 일부 그런 면은 있지만 그래서 그 또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그 주주 환원이 현재 25%에 다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과거 30년을 봐도 30%를 넘은 적이 없어서 일사불란하게 근데 제가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제가 전에 시티 사회이사를 한 20년 전에 할 때 보면 이사회 끝나고 나면 밤에 감독 당국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 내용을. 그래서 야, 이게 참 미국 회사인데도 이렇게 리포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옛날이고 요즘은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혹시 뭐 금융당국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뭐 최근에 좀 많이 시각이 바뀌나요? 아니면 좀 부정적인가요? 우선은 이제 저희가 금융당국하고 직접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은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은행을 감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주주일 뿐이고.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회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맞고, 이제 당국은 아마 은행하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퍼블릭하게 나오는 내용들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그 새로 작년에 이제 취임하신 금융감독 원장님께서, 외국계 증권사 그 애널리스트, 은행 섹터 애널리스트 5명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삼성증권에서 한 명 불러가지고, 그 점심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은행의 배당,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속 이런 거는 자율에 맡긴다. 네, 이제 물론 당연히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에 맡긴다고 하고, 그거를 심지어는 끝나고 금융감독원이 보도자료를 냈어요. 네, 보도자료를 내서 그 보도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요 보도자료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11월 말 이거 나오고 나서 주가 엄청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리튼으로 서면으로 보도자료가 나온 거는 저는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고요. 시그널 효과를 좀 노린 거네요, 되게. 네, 그 금감원에서 낸 거잖아요. 그래서 와 이건 너무 바람직하다.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자유화한다. 이게 원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네, 저희가 주장하는 딱 그겁니다. 자본 비율을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충분히 또 자사주 매입 소각과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대출 성장을 정상화시키는 거 이거거든요. 네. 이 내용에 저 딱 맞춘 거고 이게 없었다고 하면 나와서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그 당연히 이제 저는 이게 은행이 규제 산업이고 하니까 그 금융당국에서는 은행이 건전하게 그 경영되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이 모든 규제를 따르고 나서 자본 비율도 다 맞추고 대손 충당금 다 쌓고 세금 다 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규제들 있잖아요. 영업이나 이런 거 규제 다 맞추고 그렇죠. 나서 남은 당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럼요. 예. 그거의 처분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건 주주 어쨌든 간에 이걸 국영은행이 아니고 그렇죠. 상장된 정부 지분은 실제 없으니까요. 예, 민간 100% 민간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장돼 있고 이런 건 그 다음부터는 거기 앞에까지는 맞지만 이거에 대해서까지는 이제 그거는 이제 각 주주가 판단할 문제다. 예, 그 주주가 임명한 이사회가 1차적으로 결정하는데 그들이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당연히 주주가 안건을 올려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고 이거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예.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보면 2월 9일 날까지 이제 7대 은행이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화답을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 아마 한두 군데가 밝히면 다 같이 따라서 하지 않을까. 뭐 개별 이사회나 경영진이 하겠지만, 근데 안 되면 다음에 이제 주주 제안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저희 청취자 구독자나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적극 지원하는? 왜냐면 내가 은행주 들고 있으면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고 배당 많이 받는 일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개인분들께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연락 되게 많이 주고 계세요. 저희 그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치시면은 이 은행주 캠페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저희 연락 주실 수 있는 전화번호까지 다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제 주식 갖고 있으면 두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주 제안을 할 때 공동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이제 뭐 위임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뭐 먼저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주총을 안 갈 수 있을 가망성이 꽤 많아요. 왜냐면 저희는 이제 은행 경영진분들이 주주 친화적이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 다 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할 겁니다. 근데 혹시나 안 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을 거예요. 주주 제안을. 그거를 제출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총을 갑니다. 그때는 이제 저희에게 의결권 위임을 해주시면 돼요. 그때는 저희가 의결권 위임 공시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미 한번 해봤습니다. SM 때. 맞죠. SM 때 뭐 엄청 임팩트가 있게 했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때 저희한테 저희가 비사이드라는 앱을 만들어서 이제 그 앱을 통해서 전자위임을 손쉽게 2분 만에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위임을 통해 가지고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은행 주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은행 IR에다가 전화도 하시고 뭐 이메일도 쓰실 수 있고 서한을 쓰실 수 있고 하여튼 온라인 파트너스의 의견을 지지하고 2월 9일까지 꼭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견을 표현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이게 뭐 지분율이 많지가 않더라도 그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그 언론인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도 많이 써주시고 그 온라인 파트너스 캐피털 홈페이지를 가면 이 전용 이게 있죠, 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캠페인 관련 다양한 자료도 있고 그 다음에 위임장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안내가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21세기 한 획을 걷는 큰 이벤트 같습니다. 되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SM 얘기 잠깐 해보면요. 뭐 그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어요. 보면 이제 우리 이수만, 그러니까 저희 나이 또래는 이제 통기타 이수만 형님.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사업자로서 좀 뭐 비상식적으로 뭐 기여를 했지만 회사 직책이 없는데 이제 과도한 피를 많이 갖고 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공식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제는 사실 회사와는 공식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개인 사업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개인 사업자로서 라이크 기획이라는 상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을 근거로 회사의 총괄 프로듀서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계약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네네.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총괄 프로듀서도 어떻게 보면 아닌 거죠. 네, 아닌 거고 그냥 이제 대주주 저희와 같은 여러 주주 중에 한 분으로서 이제 있으신 거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다음 이제 이번 3월 주총에 우리 이 대표님 쪽에서 생각하는 그런 뭐 이사회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거버넌스의 개선 아니면 회사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 제고 방안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조금 뭐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제 라이크 기획 계약 종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거였지만 사실 다른 것들도 저희가 회사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자회사 특히 이제 그 뭐 아까 이수만 선생님 및 약간 뭐 특별 관계인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도 있고요. 적자 보고 있는 자회사들도 있고 네네.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20년 동안 현재 거버넌스 구조화에서 20년 동안 이런 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뭐 이제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대로 놔두면은 저희가 나중에 팔고 나가게 되면 언젠가 뭐 저희가 영원히 투자할 건 아니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뭐 회사에다가 저희가 이사회 의사록이랑 회계장부 열람 청구를 했었고요. 10월 4일에. 그래서 회사에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거의 2달 동안 검토를 했고요. 네, 그래서 12월 14일에 회사에다가 64페이지 분량의 주주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비공개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온라인 파트너스 홈페이지 가면 못 보는 못 봅니다. 비공개 예, 예. 경영 이사회랑 경영진한테 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64페이지 안에는 우리가 검토했을 때 이때까지 했던 것들이 항목별로 세세하게 어떤 것들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해달라 하는 내용을 64페이지를 저희가 밤새면서 만들어가지고 보냈고요. 이거 엄청난 일이네요. 네, 보냈고 이제 이게 저희가 그러면서 8가지의 그 요구 이제 우리가 검토해봤더니 이제 회사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8가지의 요구사항 그리고 4가지의 제한사항 이렇게 보냈고요. 그거를 1월 13일까지 답을 달라 네, 이렇게 보냈습니다. 회사에서 지금 검토 많이 하고 계신 거. 13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저희가 보도자료에도 좀 쓰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버넌스의 구조적인 개선. 이게 뭐 하나하나 세부적인 고친다 하더라도 거버넌스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 그렇죠. 이제 이사 4명인데 사내이사 3명, 사회이사 1명인데 이제 이때까지 이런 것들을 견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큰 회사들이 많이 하듯이 독립적인 사회이사들이 과반을 차지하게 돼요. 네, 그래서 뭐 하이브나 삼성전자나 뭐 이런 크고 좀 선진적으로 거버넌스 하는 회사들은 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번부터 그렇게 하자. 네,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때 근데 다만 사회이사를 이게 사회이사지만 회사 쪽에서 다 본인 친한 사람을 추천하면 지금도 사회에서 있으신데 이 선생님 친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뭐 많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그냥 거수기가 명목상 사회이사지만 거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눈 가리고 아웅이고 이제 혹시나 그렇게 나오면은 저희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번에 외부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에 진짜 독립적인 사람 들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사회이사들이 그 다음 사회이사를 추천하게. 그게 이제 선진 그 이사회 거버넌스의 그 기본 구조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이사들의 평가와 목표 설정하고 평가 보상을 이제 특히 사회이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정하게끔. 그래서 이제 사내이사들이 주주와 이해관계가 온라인돼서 주가 높이고 기업가치 높이게끔 하게끔 설정하자. 목표와 보상을.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제일 핵심이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회사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를 검토하면서 발견했던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시정해 주시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공개 안 했어요. 회사가 시정을 하면 굳이 이걸 공개해서 회사에게 뭐 피해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는 일단은 공개는 안 했으나 시정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답을 아마 1월 13일 날 줄 걸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SM도 주가가 상당히 하방 경직성이 있고 주가가 좀 뭐 강한 건 아니지만 약간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은행 금융지주사 같이 아주 우리 모두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드라인을 주고 답을 해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SM 같이 좀 더 복잡한 이슈는 이제 같은 뒤에서 또 이제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제안을 해서 이제 대응하는 그런 솔루션을 이제 기다리는 입장. 그러니까 두 가지 약간 전략이 틀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SM 경우에도 이제 회사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제안한 거를 다 받아주고 선진적으로 딱 이번 기기에 자발적으로 나와준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제 거기서 기업 가치 개선되고 끝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가 그 비공개로 하고 했지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그 다음에 다시 주주 제안을 하고 주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은행과 비슷하게 자발적으로 제발 하자. 근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주주는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우리 이 대표님 얘기 들으니까 진짜 건강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3월 달이 너무 바쁘지 않은 3월 달이 우리 한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도 뭐 그렇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너무 진솔한 말씀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주로서 기업을 보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주주로서 당연한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여서 잘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